러시아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관심 있는 것은 네. 대기업이에요. 삼성 들어와라, 현대 들어와라, LG 들어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대기업들은 돈 안 되면 안 들어가죠. 네. 그럼 중국은 안 그럴 거냐? 니네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지. 얼마든지 국유기업은 공산당의 수단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핵 문제만 풀리면 네. 북한은 중국이 먹어버릴 거다. 북한을 중국이 어떻게 먹어요? 중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흡수할 거다. 아. 중국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북한 전역에 고속철 깔고 화웨이 중심에서 5G 깔고 네. 고속철도 깔고 모든 걸 다 중국식으로. 북한이 왜 한국 정부에 이렇게 냉담하는 줄 아세요? 니네 중소기업 들어오는 거 필요 없다라는 그런 푼돈.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오늘도 중국의 진짜 이야기를 통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남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인가 한번 우리 교수님께 여쭤봤던 게, 제가 그때 이제 접했던 뉴스로는 10년 됐는데 어디서 막 경찰차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저도 봤어요, 그거. 불태워지고 뭐 이런 예. 뉴스를 보고 예. 야,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 하면서 이제 엄청 놀랐어요, 저는. 예. 근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더니 이거 뭐 큰일 아니라고 하셔갖고 예. 한 번 더 놀랐죠, 저는. 더 놀라셨어요. 네. 아니 이런 중국 공안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공안의 차량을 이렇게 뒤집어서 불태우는 일이 어떻게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라는. 예. 흔한 일이에요. 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네. 시진핑 정부 들어서 갖고서는 학자들이 중국에서 현지 조사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보도되는 것만 갖고 보는데 그 전까지는요. 시진핑 정부 이전까지 2010년 정도까지 현지 조사해서 연구한 보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추산을 하길 하루에 400건에서 500건의 시가 발생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네, 하루에. 매일 있네. 매일이 아니지. 매일 하루에 400건에서 500건. 물론 이제 그걸 갖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치면 한국은 어떠냐.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저기 검찰청 앞에 매일 계시죠. 예?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 거기 앞에 전국으로 치면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 저 같은 학자는 그런 걸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회 시위에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감염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그 통제가 완화되면서 네. 집회와 시위 허용해줬거든요. 네. 그 정프로님 하루에 몇 건이나 집회하고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 전국적으로 예. 한 200건 가까이? 예. 1000건이요, 1000건. 매일? 예. 신고되는 게. 확실히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 인구 5천만에 하루에 1000건 시위하겠다 그러는데 중국이 하루에 400~500건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네. 인구가 14억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010년 전까지 왜냐 그때까지 이거 다 현지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학자들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루에 400~500건 중에서 있잖아요. 경찰차 뒤엎고 이러는 거 한두 건씩 있어요. 최소한. 저는 중국에서 필드워크 현지 조사하고 그럴 때요. 네네네. 직접 그런 시위를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안의 위치라는 게 혹은 뭐 공안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경찰과 저는 이게 굉장히 다르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요? 공안이 세긴 세요. 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고. 네. 따라서 동시에 바로 이제 이 책이 지금 2권으로 끝나잖아요. 네. 제 3권이 이제 지금 내년 가을에 나올 거거든요. 네. 2024년 가을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헌정체제. 그래서 노동자, 농민, 도시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싸우는가가 그 내용이 핵심 내용. 거기 보면 노동자들, 농민들, 지식인들 계속 싸워요. 투쟁해요. 그다음에 아파트 소유자들 있죠. 네. 아파트 보수 관리 이런 관리 계속 시위 벌이고 있고. 우리랑 똑같은 사회예요. 그래서 나는 중국 경찰차를 저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바로 경찰차 했던 게 어떤 사건이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폭죽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폭죽을 못 터뜨리겠다고. 중국에서는요 명절 때 무조건 터뜨려야 되는데. 폭죽 터뜨리는 게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방사 즉 사악한 걸 막아주는. 네. 그다음에 행사. 아파트 기공식 있잖아요. 이런 행사. 그다음에 결혼식 이건데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마다 폭죽 관리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상해도 있고. 그게 뭐냐? 도시거리 도심 이제 얼마에서 몇 킬로 이내에 못 하게 돼 있어요. 폭죽 안 들어보셨죠? 전 중국에서 명절 때마다 그거 들으니까 네. 저는 뭐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전쟁 난 기관총 소리랑 거의 같아요. 다다다다 하는데 M16보다 훨씬 세요. 소리가. 예. 그 저도 막 M16 기관총을 안 써서 M16 쏴봤으니까 네. 저리 가라예요. 거의 전쟁 난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못하게 해갖고서 시위 벌여놓는데
경찰도 뒤집어 엎고 가능한 거예요. 저같이 중국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보다 더해요. 네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청 있죠? 거기를 불질러 버리고 그래요. 농촌에서 시인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이 사는 사람은 사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보호운동 이런 걸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소송 걸라. 그러니까 공산당이 국민들한테 법을 가르쳐주고 소송해서 체제 내로 흡수하려고 하는. 네네.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위를 한다고 해서 총살 뭐 이런 건 없다는 아유, 거죠? 아닙니다. 구속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받고.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계속 1970년대 중국상을 그러니까, 갖고 계시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접하는 중국 제한된 뉴스 뭐 이런 걸로 보면 중국은 뭐 저 무슨 마약만 좀 팔아도 바로 뭐 공개 처형 뭐 이런 다음에 는 얘기를 그거 70년대 얘기를 70년대예요? 심각하네. 아니 그 마약 뭐 유통하고 이러면 바로 그냥 그게 아니라요. 네. 그 중국에서는 그 우리와 달리 형량이 가능한 과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 마약이라. 너무 심각하다. 하나가 마약이고 그다음 하나 은행 터는 거 이런 거. 은행 터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 마약은 그렇게 하느냐.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1840년 아편전쟁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중국에서 공산당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하고 첫 번째 한 일 중에 하나 마약 퇴치예요. 뭐 그건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따라서 마약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격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는 다른 가중 처벌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금융 문제. 현금 터는 거 포함하는 돈 위조 화폐 만들기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형량이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그 왜 그러냐? 국민당이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1945년에서 49년 사이에 그 국민당이 장악했던 대도시들 있죠. 북경상해는 인플레이션이 2000%, 3000% 그랬어요. 빵 한 쪼가리 사려고 그 손수레에다가 네네. 화폐 싣고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금융사명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망해봐야 배우는군요. 나라가 망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에피소드를 이렇게 알려진 건데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중국에 대한 정보가 너무 왜곡돼 있는. 맞아요. 제가 바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목 아프게. 근데 저처럼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을걸요. 그러니까 거의 현재의 중국과 인식이 거의 1, 2년 차이가 아니라 4, 50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갭이 40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중국의 이야기. 특히 지난 시간에 좀 예고를 살짝 해주셨습니다만 경제 통제까지. 예. 그러니까 이 중국 국민들을 통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가? 예, 그 얘기입니다. 네. 경제 통제를 한번 좀 바라볼게요. 네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오해하는 건데요. 국유기업. 이거 국유기업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네. 전체 기업에서 국유기업이 자산 가치는 전체 기업의 40%. 그다음에 매출은 전체 기업의 20%. 고용은 15%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을 이끌어가는 건 사형기업이다 뭐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이 국유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 순전히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무슨 뜻이냐.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국민의 민생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유기업 없애야 돼요. 왜? 국유기업은 비효율. 그렇죠. 부패, 네. 특권, 그거의 온상이잖아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경제학자들의 관점, 개혁파들의 관점, 아마 정프로님의 관점이 또 이걸 수 있게요. 그죠? 네, 네.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 공산당의 관점, 현 권력자들의 관점이에요. 네, 네. 이들의 관점은 뭐냐? 공산당 집권의 기중이라는 거예요. 국유기업이. 여기를 공산당이 잡고 있지 않으면 권력이 위태롭다. 이 두 관점이 부딪히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유명한 중국 경제 전문가인데요. 그런 표현을 써요.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을 전면적으로 하고 금융개혁을 하면 자기가 보장한대요. 10% 20년 성장할 수 있다. 연 10%를 20년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그게 맞는지 어떤지는 둘째고 그 양반은 헛소리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도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있죠. 그래야 민영화라는 거예요. 민영화 다 하고 그다음에 국가 독점적인 금융 시스템 있잖아요. 네. 이것만 바꾸기만 하더라도 6~7%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건 경제학적 관점이죠. 중국 공산당의 관점은 어떤 거예요? 그걸 내주는 순간 공산당이 권력을 잃을 수도 끝난다. 있어요. 따라서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이 국유기업 개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경제성장 그 자체, 국민의 생활 개선 그 자체가 아니라 장기 집권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멍청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공산당은 중국에서는 국유 경제라고 그래요. 합쳐서 국유 경제. 그러니까 국유 기업은 국유 경제 중에 한 요소죠. 자, 그럼 국유 경제를 차지하는 게 뭐가 있느냐? 네. 국유 기업이 있죠. 네. 또 뭐가 있느냐? 토지예요, 토지. 토지는 중국에서 법적으로는 국가 거예요. 네. 빌려주죠. 그렇죠. 네.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 네. 국유 기업 주로,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증권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국가 거예요. 네. 이런 걸 통틀어서 국유 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에서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유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세 가지예요. 이거 때문에 공산당은 절대로 국유 경제라는 통제를 놓지 않아요. 이 국유 경제를 통제하면 네. 중국 경제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통치의 정통성 확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이제 소련 모델과 중국 모델의 차이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소련과 동유럽 모델은 신자유주의 모델이라고 그래요. 쉽게 표현해서 시장 경제와 사적 소유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해서 네. 쫄딱 망한 케이스. 결국 이건 역사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로 드러났어요. 네. 물론 실패의 개념을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다를 수 있다. 네. 근데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인 게 그 장기라는 게 몇 년을 얘기하는 거냐. 당연- 뭐 20년 얘기하는 건 30년, 50년. 그렇죠. 예.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지금 관점이죠. 네. 이미 뭐 러시아는 1류 국가에서 지금 3류 국가로 전락하고 이게 이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소련 모델은 그걸 이런 충격요법이라고 불렀죠. 네. 중국과 베트남과 쿠바의 모델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에요. 이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모델. 이건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이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의 특징은 뭐냐? 한국을 예를 들어보세요. 네. 금융을 다 국가가 장악했죠. 왜? 그랬나요? 박정희 대통령 때 아. 모든 은행 다 국가가 다 장악하고 또 중요한 산업에 대한 분배권을 누가 가졌어요? 다 국가가 있죠. 네네네. 반도체 이런 거 80년대 다 육성했고 조선 그 전에 있고 포항제철 이런 거 네. 포항제철이나 이런 거는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하는 건 바보예요. 아 그걸 그때 당시 시도하는 그럼요. 건? 바보죠. 그 당시에 반도체도 바보고요. 조선도 바보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주도했느냐? 국가가 주도했죠. 이처럼 국가가 기간 산업도 장악하고 금융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산업 정책도 장악해서 경제 발전을 시키는 모델 이걸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죠. 이 모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국유 경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바로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하나라 변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주의 이념의 정의. 많이 묻거든요. 중국이 뭐가 사회주의야 이게. 그럴 때 공산당은 국민들한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 중국이 사회주의인가 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가 바로 국유 경제가 중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건 막스 레인지의 이건 투철한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영도 체제다.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인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영도 체제, 경제적으로는 국유 경제가 주도하는 체제. 근데 요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 진짜 이유가 또 하나 스며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중국 제가 못 갈 수도 있어요. 뭔데? 공산당의 통치 자금이다. 통치 자금.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정부 정책이 네. 정치인들 말 안 믿어요. 그럼 뭘 보느냐? 예산 분배를 봐요. 아니 집행을 하려면 관건이 재정이잖아요. 네, 돈이 네, 뒷받침 안 되면 이거는 말잔치죠. 말로 백날 얘기해 보여요. 선진국은 어떤지 아세요? 프랑스, 영국 있잖아요. 독일 뭐 이런데 그다음에 미국 있죠. 저는 이제 정치학자니까 국제 정치를 같이 각국 정치를 보잖아요. 네. 정권 교체해도요. 정책이 거의 바뀌질 않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우리가 볼 때 무지하게 싸우는 것 같죠. 네. 엄청나게 바뀔 것 같죠.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걸 보면 뭘 보면 하느냐.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면 금방 알잖아요. 85%가 예산이 같아요. 거의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군요. 가는 거고요. 실제로 예산 분배가 바뀌는 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영국에서 보수 정부로 유명한 건 마가렛 세처, 네네. 대처라고 하는 네. 이제 영국식 발음 영어식 내면 세처입니다. 엄청나게 보수 정부고 그 전에 이제 노동당 정부였거든요. 네. 무지하게 바뀐 것 같죠? 아니에요. 예산안 따져보면 80%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안 믿어요. 돈이 묻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로 공산당이 힘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냐면 공산당의 예산을 봐야죠. 근데 이건 극비예요. 예산이? 예, 공산당 예산은 극비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거죠.
제가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중국의 중앙의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흔히들 말하는 전국인데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의회만 봐서는 안 된다. 제대로 보려면 지방의회도 봐야 된다. 네. 그래갖고 이제 북경, 천진, 상해, 광동 이렇게 네 지역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합쳐서 책을 3권을 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 10년은 중국 의회제도만 연구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주도 이것도 충청도 사람이라 발음 못한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셨어요. 의회. 네. 의회. 그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현대의의 기능이 뭐냐면 한국 동일한데 감독이에요. 감독. 정부 감독. 입법 아니에요. 입법은 부수적이에요. 왜 부수적이라고 그러냐. 법이 너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의 90%는 정부가 발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입법으로만 보면요. 네. 의회는 통법부예요. 법 통과시키는 데예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미국 제외하고. 자, 그러면 실제로 핵심은 뭐냐? 의회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기능이에요. 감독 기능이 3가지 기능인데 하나가 인사 감독. 인사청문회 네. 아시죠? 네. 두 번째가 정책 감독. 중요한 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재정 감독. 돈줄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의회도 정부 감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처음에는 그 정부 예산안이 있잖아요. 그냥 진짜 한 페이지짜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그걸 제가 10년을 연구했어요. 천진의회, 상해의, 북경의, 광동성의.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 도서관에 가서 뭐 한 달씩 처박혀서 자료도 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있잖아요. 공산당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예산이 안 나오는 거 아니면 그런 저 시정부 어디 뭐 정부의 예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 예산은 다 있어요. 정부 예산이 있는데 공산당의 예산이 없다?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 물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지방 당정 간부들 그 인터뷰할 때는 국장급 이상이에요. 네. 그 이하는 저보다 몰라요. 내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국장급하고 하는데 이제 공식 인터뷰는 다 끝나고 사적으로 밥 먹으면서 슬쩍 물어봐요. 나 공산당 예산 어떻게 집행되는지 궁금한데 그거 혹시 알 수 없냐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도 아직 그거 잊지 못해요. 표정이 그냥 사색이 돼요. 어디 그런 걸 감히.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아예 모르고 접근 자체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선 이상에서는 그들끼리 아주 안다라는 거예요. 아이 공산당이 네. 당원만 9,600만 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 뭐 가서 보시는 없겠지만 어느 지역을 가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공산당 당사예요. 그다음에 공산당이 주도하는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요?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걸 이름하여 통치자금이라고 해요. 정치학계에서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20년 전부터 제가 갖던 의문이에요. 도대체 공산당은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고 도대체 그 예산을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 그래서 근데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대만을 봤어요. 왜? 대만이 1987년 민주화되고 이전에 그다음에 2001년에 대만이 정권 교체가 됐거든요. 네. 대만은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넘어갔잖아요. 천수이비엔.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대만도 중국하고 같은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 손문이라는 사람이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당을 공산당 스타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대만을 통치하는 국민당도요. 민주화 이전에는 공산당과 같은 시스템으로 국가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대만의 국민당 케이스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대만에서는요. 민주화 이전에 당 기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 기업. 당 기업? 예, 거기서 말하는 파티 컴퍼니인데 내지는 파티 엔터프라이즈. 거기서 말하는 당은 국민당이에요. 국민당이 운영하는 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 관리하고 뭐 이런 회사예요? 그렇죠. 아니, 자금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에요. 기업. 그냥 기업이에요? 예, 기업 똑같은 영리 사업하는. 그러면 그 당이 기업이 많았었는데 그 기업이 어느 정도냐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1980년대 GDP의 6.2%가 국민당이 관리하는 기업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GDP가 지금 1조 6천억이거든요. 네. 거기에 6%면 얼마예요? 1조 6천억 중에서 10%면 1,600억이고 네. 거기에 5% 반만 하더라도 800억 달러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걸 국민당이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당이 뭐 했었던 거예요? 통치자금이라는 거예요. 선거 때 그 선거 지원가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수하는 자금도 썼을 거고요. 선전 홍보. 그리고 바로 그래서 2000년에 천수비엔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요. 일체 과제가 뭐였느냐. 국민당 당기업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1981년 87년에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 민주화가 시작됐거든요. 당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거 워낙 사실 국가 거였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통치자금으로 대만에서 쓰였어요. 그러면 대만의 국민당이 그러면 대륙의 공산당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공산당 통치를 위해서도 바로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냐. 이건 국유기업은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서는요. 당 기업이라는 건 없어요. 국유기업은 있는데. 네네네. 그렇지만 이게 다 국가 예산이나 이런 데 은폐되어 있다. 그래서 왜 중국에서 왜 시진핑 총통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국유기업은 공산당 집권의 원동력이다. 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이 세 가지 때문에. 그중에 특히 본인은 전혀 얘기 안 했지만 학자적인 제 관점에서 보면 네. 국유기업이 공산당의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거다. 제가 볼 때 이거 없으면 통치 못해요. 아, 그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 네. 이걸 이제 볼 수 있으면 절대 X는 의미가 없어요. 네. 절대 X는 의미가 없고 뭐가 중요하냐. GDP 대비 몇 %냐라는 게 국유경제가. 이게 이제 IMF에서 2014년에 낸 통계가 있어요. IMF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네. 거기서 30개 주요 국가를 조사했더니 금융권을 제외한 국유경제의 비중은 67%밖에 안 돼요. 중국은 금융을 제외했더니 몇 %냐. 310%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융을 제외하면 310%요? GDP의 310%. 무슨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숫자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 국유기업의 자산, 네. 땅의 자산 이런 걸 다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를 그대로 하면요. 지금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그 규모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 중국의 GDP가 아직 2022년 통계는 안 나왔어요. 네. 2021년 통계가는 15조라고 그랬죠. 15조 달러. 15조에 최소 3배. 근데 이게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나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요? 국가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죠. 아,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네. 공산당 예산을 얘기하는 이제 거죠. 통치자금 공산당 예산이고 예산이 알려진 게 없다라는 이건 이제 거고. 국유 기업 전체. 그렇죠. 국유 기업을 네. 포함한 토지 포함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세계에서 가장 많다 정도가 아니라 일반 다른 국가들이 7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은 300%가 넘는 규모예요. 즉 국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2021년 이 통계를 갖고 얘기한다라면 네. 15조 달러에 최소한 3배니까 45조 정확히 하면 50조를 달러예요. 단위가 원이 아니에요. 네네. 50조 달러를 지금 국가가 굴리고 있는 거예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중국 자료를 갖고. 통계를 내봤더니 거기 보시면 일반 공공 수입이라는 게 국가 재정 중에서 이건 네. 세금 수입이에요. 세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부성 기금 수입이라는 게 주로 땅 임대에서 걷어들이는 수입. 세 번째가 국유자산 경영 수입이라는 게 국유기업이 이윤 중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걸 보면 재미난 통계를 뭘 보면 재밌느냐면요. 일반 공공 수입이 2015년에는 전체 77% 있었어요. 그런데 5년 후인 이때는 65%로 12%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죠. 반면에 정부성 기금 즉 토지라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은 21%에서 33%로 급격히 늘어요. 네. 12%가 늘어요. 이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드디어 이제 중국이 네. 국가 자본주의에서 당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국진 민퇴, 국유 기업, 국유 경제는 나아가는데 민퇴, 민간 경제는 후퇴한다라는 표정도 네. 재정 수입 변화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네. 정부성 기금과 국유자산 경영 수입, 즉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인 중에서 35%가 국유자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는 한국은 안 해봤거든요. 네. 한국이 불가능할 거예요. 한국 예산의 재정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재정의 35%가 국유 경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네네. 이 중에 상당수는 제가 볼 때 공산당 통치자금이라는 거예요.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이런 거로 간접적으로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 그럼 왜 중요한지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가볍게 그러면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뭐냐? 인사 통제, 조직 통제, 정책 통제를 통해서 공산당이 국유기업을 확실하게 자기 거로 통제해요. 쉽게 표현하면. 기존에 뭐 다른 통제들과 유사한 방식인 예, 거 유사한 아니에요? 거예요. 그걸 네. 이제 꼭 학습이 되셨네 이제.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중앙을 예로 들을게요. 전에 네.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중국의 국유기업이 엄청 많다고 하는 숫자로는 중앙이 소유하는 거는 128개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안 많아요.
네네. 128개. 그 중에서 이걸 제조업과 금융으로 분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라고 그러는데 제조업이 96개, 금융이 27개, 나머지 5개는 무시해도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바로 이 중앙위 관련, 이걸 중앙위 관련하는 기업에 대해서 중국말은 중관지예, 중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128개에 대해서는 공산당 중앙, 즉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해요. 직접. 예, 직접. 대신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세 사람, 당석이, 네. 그 다음에 동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회장님이에요.董事长. 네, 네, 네. 그 다음에 CEO, 총경리. 요 세 사람은 바로 공산당 중앙이 임명을 하거나 비준을 해요. 그리고 대개 이 사람들은 차관급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차관으로 하다가요, 정부 장관으로 승진하기도 해요. 그러면 중앙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광동성 있죠? 네. 광동성 소유 기업 있죠? 그럼 그 광동성의 그 성 소유의 국유 기업 있죠? 요 세 사람, 즉 네. 당석이, 회장님, 그 다음에 CEO. 이 사람들 누가 행사한다고요? 광송동 공산당 위원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해요. 따라서 국유 기업이 공산당의 뜻에 반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 실제로 보여주는 재미난 사례가 뭐 있느냐면 네. 2004년 사례인데요. 중국에 이등 통신회사가 3개가 있어요. 다 국가예요. 이게 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콘 모바일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네.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셋이서 이윤 극대화 추구하면서 서로 싸움만 한 거예요. 새 회사가 예, 자기들끼리. 다 국유인데. 예, 야 이윤 추구니까 아예 시장에서 싸워야죠. 네네네. 점유율 높이고 이러기. 우리도 네. 싸우듯이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네. 무슨 일 했는지 알아요? 공산당 중앙에 갑자기 세 기업의 CEO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차이나텔레콤은 유니콘 가고 유니콘은 모바일로 가고 아, 그 새 회사를 세 회사 CEO를 상호 교체해버렸어요. 그냥. 서로 바꿨다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업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그 뭐 이게 이 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콘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 사이즈예요. 수백 조짜리 기업인데 거기 다 이 사이 다 있거든요. 전혀 기업에 통보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네네네. 바꿔버렸어요. 와.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뭐 내부 비밀사항, 대외비 뭐 이런 것도 많을 텐데. 아니 공산당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 회사와 공산당이 하는 것과 그 회사와 저 회사가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하죠. 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항공사들도 너무 싸움 벌여갖고 CEO를 싹 교체해버렸어요. 상호 교체. 또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네. 이런 식의 같은 업종에서 있잖아요. CEO 돌려막기 한 게 후진타오에는 최소한 1년에 1.5건이 있었고요. 시진핑 때는 최소한 1년에 3,804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 정도로 인사권을 통해서 국유기업은 완전히 공산당이 장악한다. 네. 한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게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네네. 거예요. 두 번째는 조직 통제. 뭔지 아시죠? 국유기업 내에 공산당 네, 조직을 네, 설립한 네, 거예요. 네. 하나는 당조, 네. 하나는 공산당 위원회. 그래갖고 방침이 뭐냐? 교차 겸직과 쌍방향 진입. 요게 이제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교차 겸직은 뭐냐? 기업 이사장이나 최고 경영자가 반드시 당서기를 맡아야 돼요. 이거 겸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유기업인데 사이즈가 작아갖고 회장님은 없고 그냥 사장님만 있어. 그럼 그 사장님이 당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쌍방향 진입이라는 뭐냐면 네. 당 지도부하고 기업 지도부가 같아요. 당 지도부와 기업 지도부가 같다. 예, 내가 여기서 공산당 서기, 부서기, 기율검사위원이에요. 그럼 나는 동시에 기업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사고 또 감사고 다 해야 돼요. 네네. 지도부가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쌍둥이 기업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모자를 2개 쓰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재미난 게 공산당 조직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뭐 한다고요? 기업의 방침이나 인사권은 다 공산당 조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조직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결정한 걸 집행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애 장난치는 것 같죠. 뭐 저로서는 뭐 아직 여전히. 이게 바로 근데 중국이 국가 차원에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중국의 정치 체제는 공산당 체제. 그게 공산당 영도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아직 제가 얘기 안 하는 건데 책이 아직 안 나와서 국가 헌정 체제라고 해서 네. 법에 따라 움직이는 두 가지 체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과 국가 조직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인사 문제라든지 방침은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공산당이 결정하는 거고. 그러면 국가는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지 의회라든지 법원은 뭐 하는 거라고요? 결정을 집행하는 구조예요. 네네. 근데 사람은 같아요. 그게 기업에서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보시면 네. 이런 조직이 있는 한 국유 기업이
공산당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은 뭐 없죠. 없죠. 그다음에 네.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정책도 통일해요. 정책도 통제해요. 정책? 예. 기업의 정책?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위해서 집행하기 국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유기업을 동원해 버리는 거예요. 아.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놓은 게 있거든요. 네.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 들어보셨죠?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 남방 정책 뭐 동남아 동남아 투자라 네, 이런 네, 거 북방 정책과 북쪽 투자해라. 네. 근데 결국 이거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실패했어요. 기업들이 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가죠. 안 가죠. 그 차이죠. 근데 중국의 1대1로는 아, 죽어도 가는군요.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1대1로가 엄청난 게요. 1대1로가 2013년에 시작했는데 네. 그냥 액수로만 치면 중국 정부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조 달러가 투자돼 있어요. 2,500조. 2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6천인데 네네네. 2조 달러가 투자돼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거는 광산 개발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연결성 프로젝트라고 해갖고요. 네. 뭔 연결하는 거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을요. 고속철로 연결하고요. 네. 고속도로로 연결하고요. 5G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FTA를 연결하는 망이에요. 여기에 2조 달러가 투자됐고요. 이거는 중국의 중점 사업이에요. 미국과 경쟁하는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미국이 주로 한국이나 한국을 보면 아시아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게 뭐냐? 너 누가 지켜줄 거냐 이런 거죠. 동맹. 그렇죠. 예. 반면에 중국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누구랑 먹고 살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너랑은 먹고 살고 너가 좀 지켜줘 이렇게. 우리가 그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지는 건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서 이게 2조 달러가 투자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는 제가 말하는 성공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투자가 되고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중국판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1차 완성 2035년이에요. 네. 앞으로 15년 정도 뒤를 한번 보세요. 무슨 판이 벌어질 것인가. 중화경제권 만들어져요. 전 세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와 네. 유럽과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당연히 들어가는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1차로 보여주는 게 뭐냐. 전 세계에서 중국과 첫 번째 무역 대국들, 무역 최대국들 130개 국가가 무역이 중국이 제일 무역 파트너예요. 네, 네. 한국, 일본 말할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그럼 이게 왜 가능했느냐는 게 한국에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주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중소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러시아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관심 있는 것은 네. 대기업이에요. 삼성 들어와라, 현대 들어와라, LG 들어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대기업들은 돈 안 되면 안 들어가죠. 네. 그럼 중국은 안 그럴 거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중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80%가 다 국유기업이 진출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놓고도 니네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 돈도 있잖아요. 2조 달러의 대부분 80%가 중국 은행들이 된 거예요. 그걸 아세요 혹시? 전 세계 가장 자산 규모 가장 큰 10대 은행 중에서 1등에서 5등까지가 중국은행이라는 거. 아, 지금 그래요? 아 모르셨어요? 아, 예전에 일본이 옛날에 잠깐 그랬다는 얘기. 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거의 확고부동하게 그래갖고 세계 은행 1등이 공상은행 들어보셨죠? 네네. 2등이 건설은행, 3등이 뭐다 농업은행인가? 그다음에 5등이 중국은행인데 그 4개 은행이 있잖아요. 상위 10위권에 있는 중국은행 4개의 네. 자산 가치만 15조 달러예요. 15조 달러. 이경쯤 되겠네. 네. 이경. 그 사람들이 바로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 M&A, ODA, FTA 뭐 직접 투자 있잖아요. 대부분 주도하는 게 다 국유기업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핵 문제만 풀리면 네. 북한은 중국이 먹어버릴 거다. 북한을 중국이 어떻게 먹어요? 중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흡수할 거다. 아. 무슨 말이냐? 북한의 GDP라는 게 뭐 계산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큰 500억 의미였죠. 달러, 500억 네. 달러. 근데 벌써 1대1도 막 얼마 투자했다고요? 2조 달러 투자했죠. 2조 달러. 그러니까 중국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북한 전역에 고속철 깔고 화웨이 중심에서 5G 깔고 네. 고속철도 깔고 모든 걸 다 중국식으로. 아.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북한이 왜 한국 정부에 이렇게 냉담하는 줄 아세요? 니네 중소기업 들어오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 아. 그런 푼돈. 아, 그러면 중국 우리- 대기업들 들어오면 그러면 된다. 우리 대기업 들어오라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 들어오는데 아시겠지만 북한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가죠. 네. 근데 중국은 그 북핵 문제만 풀리면 누가 있다고요? 국유기업들. 걔네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도 깔아준다고 그러는데 북한에 관심도 안 보이는 게 북한이 필요한 건 고속철도예요. 근데 그 중국의 고속철도가 지금 3만 킬로거든요. 네. 세계 최고의 가성비고 그 비용은 있잖아요. 우리의 70%도 안 들어요.
근데 성능은 더 뛰어나요. 그런 게 다 국유기업이 하는 거거든. 3만 킬로를 깔아갖고 네. 엔지니어가 지금 수십만 명 있고요. 그 노하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지금 고속철도 시장을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저 국가주석과 총리가 일본한테 부탁했어요. 고속철 니네가 좀 깔아달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니네가 안 깔으면 어쩔 수 없이 중국 거 깔아야 된다. 그게 한 60조가 들어간다나 뭐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네. 이런 거로 인해서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사례가 보여주는 게 리오 틴토.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리오 틴토? 네, 유명하죠. 이거 철강석이 호주. 주식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네, 많이 나오죠. 네. 이게 있잖아요. 2007년에 2008년에 중국이 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국유기업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 리오 틴토가 있잖아요. 중국이 현재 철강석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의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BHP라는 네. 거기서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철강석을 다른 나라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중국 알미늄 공사라는 데 통해서 이거 구입하려고 했고. 그때 그럼 알미늄 공사를 하는 데는 중국 알미늄 공사는 국유기업이거든요. 네. 국가 지시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주식 사고.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호주 기업이 막아갖고. 이처럼 얼마든지 국유기업은 공산당의 수단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예, 요게 바로 정책 통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중국 국유기업도 이처럼 인사 통제, 조직 통제, 정책 통제를 통해서 그러면 사형 기업은 아니냐?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놓은 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형 기업은 소유자로서의 국가, 경영자, 인사권의 요 두 개만 빼고서 나머지 국유기업 통제랑 똑같아요. 마인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중국에서는 사형 기업조차도 공산당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저렇게 통제하는데도 잘 된 회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한 면만 보지 말고 예. 두 가지 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 네. 드디어 무력 통제와 경제 통제까지 끝냈습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요 마지막 문제를 이제 다음 남았죠. 시간에. 이제 우리 네. 지금까지는 객관적으로 중국이 인사 통제, 그 조직 통제, 사상 통제, 무력 통제, 경제 통제 어떻게 했나를 봤는데 네. 그러면 문제는 없는가? 음. 문제가 많으면 지속 불가능하겠죠. 지속 가능하겠는가? 네. 이걸 평가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 교수님의 판단, 교수님의 마음의 소리가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예, 갑자기 그 만화 영화 마음의 소리가 떠올라서 갑자기. 알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공산당의 통제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영남 교수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